어렸을 때 나는 아파트 옥상에서 노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다녀오면 집에 아무도 없어서 항상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때마다 집안에 아무도 없으면 뭔가 공허한 기분이 들었다. 부모님은 맞벌이였기 때문에 언제나 집에 계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학원이 있는 날이나 파출부 아주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주러 오면 그나마 집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에 반가워하며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난다. 부모님이 집에 오실 때까지 집안을 환하게 불을 켜놓고 TV를 켜거나 집안 곳곳에 뒹구는 디즈니 비디오를 보며 심심함을 달랬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안에서만 있기가 너무 답답했던 나는 문득 아파트 복도로 나다보았다. 그날은 늦봄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날이었다. 복도로 나다보니 햇살이 포근하게 비추고 있었고, 나는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아파트 복도 맨 끝으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오래된 핑크빛 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물에는 녹슨 핏말이 걸려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나는 그 물을 열었고, 그곳에서 버려진 유리병과 오래된 잡동사니들이 가득한 방을 보게 되었다. 그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방을 기지가나 책장 뒤에 있는 계단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무리 시간이 남아 있었던 나는 집으로 뛰어가 신발을 신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아파트 옥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지저분한 계단과는 달리 아무것도 없이 넓고 깨끗한 곳이었다. 둥근 선풍기가 바람에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나는 그곳에서부터 옥상에서 놀기 시작했다. 학교가 끝나면 집에 일찍 오면 나는 롤러블레이드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옥상에 올라갔고,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한참을 놀다가 발짐을 느꼈다. 그날은 평소와는 다르게 엄마가 일찍 오셨고, 나는 엄마와 선풍기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학교 다녀와서 나는 보통 집에서 비디오를 보거나 혼자 시간을 보냈었지. 하지만 가끔은 옥상에 올라나 롤러블레이드를 타면서 놀기도 했어. 얼마 전에 그 옥상에 다시 가봤는데 예전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롤러블레이드를 타기에는 조금 어색하더라고. 그때 엄마는 나에게 다음부터는 옥상에서 놀지 말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놀아 라고 하셨어. 왜냐면 엄마는 옥상에서 놀면 안 좋다고 하셨거든. 나는 왜요? 라고 물었었는데 엄마는 아래층에는 자동차나 많아서 싫은 거야 라고 하셨어. 사실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엄마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몰랐어. 조금 더 크고 난 뒤 내가 미국에 오고 나서야 그 아파트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 그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 내가 태어나고 얼마 후 엄마와 아빠는 알뜰히 모은 돈으로 38평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을 만큼 모았어. 그때 우리는 서울 반포에 있는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그곳은 되담시만 해도 주변에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우리 아파트는 꽤 조용하고 깨끗했지. 엄마와 아빠는 그곳을 너무 좋아하셨어. 특히 엄마는 파트인시아를 좋아했는데, 10층이 그때 엄마가 원하던 층수였다고 해. 그 아파트는 총 13층까지 있었고, 우리 집은 12층이었어. 그 아파트 옥상은 사실 13층이라 불리며 내가 학교 다녀온 후에 자주 놀던 곳이었지.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어 정말 깨끗하고 좋았어.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아파트 옥상은 주택에서 벗어난 노인분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었고, 엄마도 그곳을 좋아하셨어. 옥상에는 스티로폼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할머니들이 직접 기르신 고추를 말리던 망석 같은 것도 돌돌 말려 있었어.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중 부모님이 입주한 후 몇 년 뒤 12층에 어떤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 그 부부는 재혼한 부부였고 그 집 아이들은 사춘기였지. 그때 아줌마들끼리 시엄마는 고생 좀 하겠네 라는 얘기를 하며 수군거렸고 반상회가 끝난 후에는 그런 소문들이 퍼지곤 했어.
그날도 12층에 말 많고 소물을 좋아하는 아줌마들과 반장 아줌마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엄마는 그 얘기를 그냥 듣게 되었어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둘 조용하던 아파트 단지가 갑자기 정찰차와 앰뷸런스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출근하려 주차장으로 가던 엄마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 중 일부는 12층 둘째 딸이 자살했대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래? 그 집, 지원한 집에서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둘째 딸이 사춘기 때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았대. 자살이래. 아파트 앞에서 떨어지겠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12층 6호, 우리 위층이 살던 지원한 집이라 불리던 그 집은 금세 뒤숭숭한 분위기로 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신을 수습해온 12층 부부는 새로 이사 온 여자의 만류로 시신을 집에 들이지 않고 13층 옥상으로 들어가는 철문 앞자는 곰터에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늦은 10월이었고, 엄마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옥상에 다닌 것을 더 이상 거리끼게 되었다고 해요. 엄마는 그때 11층에 사는 재수생 아들이 있는 엄마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그 아줌마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셨습니다. 어느 날, 그 아줌마는 엄마에게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애가 요즘 수능 준비한다고 독서실 다니잖아요. 벌써 두 번째인데, 이번에도 못 붙으면 내가 짐을 나눠라고 등을 떠밀어서 애가 마음을 먹고 요즘 공부를 좀 쓰려고 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어제는 그 애가 답답하다고 담배를 핀다고 하더니 얼굴이 허옇게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엄마나 그 아줌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아줌마는 자기가 담배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 앞에서 피우기 뭐해서 옥상 올라가는 입구 쪽에서 피웠대요. 그런데 피다 말고 조용히 한숨을 쉬고 있었더니 누군가 막 불더래요. 그 애가 거지 아들 놈들이 다 그렇듯이 어디서 부부 싸움이 나서 여자나 오나 보다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 엄마 하면서 울더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 아줌마는 우리 아들이 매일 늦게 왔으니 그 12층 자살한 얘 얘기를 내가 말해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옥상에 올라가서 마둥반을 봤나 봐요. 나도 몰랐는데 그 12층 여자나 그 애 관에 거기다 놔뒀더니 그 후 난 이기환이 좋아하는 아줌마나 반장 아줌마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 집 딸 장례식을 마친 후 그 12층 부부는 곧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그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옥상의 철문은 자물쇠로 잠기게 되었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옥상은 더 이상 좋은 휴식처가 아니라 점차 위험하고 발이 떨어지는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집값이 떨어질까봐 자살 사건에 대해 시시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 한참 동안 비어있던 12층에는 새로운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 집에 이사 온 남편은 은행장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얼마 뒤 그 집의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후 다시 이사 온 집에는 기자 언니의 엄마나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그 집에 이사 온 후로 엄마들만 계속해서 죽어나갔습니다. 당연히 그 일이 있은 후 엄마의 시체가 놓였던 그 옥상에 제가 올라가는 것을 꺼려하셨습니다. 나중에 엄마는 저를 강제로 끌고 와서 오시기도 하셨죠. 여름밤 너무 더워서 옥상에 올라가 놀고 싶어 했던 저는 엄마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곳으로 자주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일들이 소름 끼치는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게 넓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나 곰터를 놔두고 잠겨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놀았는지 그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13층 철물은 지금도 여전히 굳게 잠겨 있습니다.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한국에 잠시 갔을 때 옥상의 철문 앞을 다시 보았고 그때 제 생일날에도 저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집으로 가다나 트럭과 부딪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침전에는 참 호기심도 많고 손재주도 좋았다고 해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끝까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조부모님께서는 저와 그 친구가 너무 닮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저도 그 친구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까 하는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할아버지 댁에 가서 며칠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조용한 곳이라 심심해져서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 앞에서 트럭이 다가왔습니다. 멈출 생각은 없는 듯한 트럭은 좁은 틈을 뒤집고 지나가라는 듯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옆으로 지나가려고 했지만 피곤한 탓에 핸들을 실수로 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골목벽에 부딪히며 넘어졌고 제 머리는 바로 트럭의 바퀴 앞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천상이 되시나? 오 초소. 내 머리가 트럭 바퀴에 짓밟힐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치 삼촌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고모의 모습도 떠오르며 본 적이 없었지만 그 모습들이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깐 동안 다시 정상적인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갑자기 누군가 제 몸을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수직으로 일어났고 스쳐 지나가는 트럭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삼촌에게 구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삼촌이 나를 구해준 것 같았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이 바로 제 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신화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삼촌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삼촌이 나를 구해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막내 삼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삼촌이 4명 있었고 그중 막내 삼촌은 결혼하지 않은 총각으로 저는 그 삼촌을 유난히 잘 따랐고 삼촌도 저와 잘 놀아주셨습니다. 그때 삼촌은 20대 후반이었죠.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고 1월 중순이었으며 방학이라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집에 와서 누나와 함께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밤이 되자 엄마가 빨리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죠. 그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초인종 소리가 시끄럽게 제 뒷속을 울렸습니다. 밤시의 초인종 소리는 띵동 하는 음악 소리 같은 것과는 달리 계속해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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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엄마나 아빠나 문을 열어주겠지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 아빠를 부르며 안방 문을 열어보았지만 방에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11시쯤 되었고 어디 나갔나 생각하며 선반문 앞에 가서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밖에서 막내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좀 열어줘. 나는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에 안전고리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 문을 살짝 열었고 그때 문틈 사이로 막내 삼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촌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얼어 죽은 사람들처럼 얼굴에 하얀 서리가 끼어 있었고 눈썹과 턱에는 고드름 같은 것이 달려 있었으며 얼굴빛은 청백하더니 파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삼촌은 천천히 만회하며 삼촌 추워서 죽을 것 같다. 빨리 열어줘 라고 했습니다. 평소 삼촌의 목소리와는 달리 너무 느릿느릿하게 들려서 그 말이 나를 더 공포리에 몰아넣었어요. 나는 너무 무서워서 울먹이며 싫어, 삼촌, 집에 가. 이따 엄마 오면 엄마한테 말할 거야. 라고 소리치고는 물을 흠뻑 받아버렸습니다. 문 앞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쿵쿵쿵 삼촌이 물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부탁이야. 제발 열어서 빨리 삼촌 죽을 것 같다. 나는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아를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이건 꿈이었구나 생각하면서 혼자 자는 게 두려워져서 안방으로 건너가 엄마 아빠 사이에 뒤집고 들어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몇십 분 후
나는 무서워서 쉽게 잠들지 못하고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전화를 받더니 흐느끼며 아빠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니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죠. 나는 엄마 왜 그래? 어디가? 라고 묻자 엄마는 오열하며 삼촌이 죽었어. 너도 가자. 빨리 라고 했습니다. 남매 삼촌 집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만 가면 되는 거리였고 삼촌의 집은 원룸처럼 작은 집이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삼촌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소방차가 지나갔습니다. 내 눈에 삼촌 집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남매 삼촌은 그날 화재로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뒤 나는 그 꿈 이야기를 엄마에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며 믿어주지 않았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는 삼촌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찾아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때 꿈에서 삼촌이 내게 왔을 때 문을 열어줬다면 삼촌이 살 수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삼촌에게 죄를 지은 것 같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운전하시고 저는 뒤에서 동생과 함께 타고 있었죠. 동생은 생후 15개월 된 아기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나 창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창문을 보니 어떤 남자가 길 좀 물을게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창문을 여셨을 때 차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창문을 열자 그 남자나 자늘 소리로 신선이 좀 났는데 가져가실래요? 공짜로 드릴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디가 아파서 빨리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곧바로 신호가 바뀌어서 차는 먼저 갔습니다. 그 차는 저희 차를 앞질러 갔고 또 신호가 바뀌었을 때 그 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차는 발을 살아내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 보니까 차는 계속 가더군요.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많이 봤는데 백화점에서 팔다 남을 생선 가져가라고 해서 따라가면 뒤쪽에 냉동실이 붙어있는 차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생선을 가져가라고 해서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문을 닫아버리고 출발한대요. 어머니도 그 차를 자세히 보니 냉동차처럼 보였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죽들 살든 밖에서는 모를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차를 차셨습니다. 아직도 그런 일이 있는 걸까 하면서요. 그때 저는 그 남자가 처음에 길을 물어본 뒤 생선을 가져가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빠른 어조로 소곤소곤 말하는 걸 보니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신고하자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저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은 주택으로 이사했지만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아파트는 복도식이 아니고 층마다 라인이 있고 각 라인마다 가구가 두 개씩 있어서 20층까지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술에 살짝 취해서 눈이 감길 정도로 피곤했죠.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어서 연락할 수 없었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도노님은 모임다는 날이라 늦게 들어가도 괜찮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 여우는 잠을 참을 수 없어 바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1-3시간 정도 지나니 목이 말랐고 그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서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시간이었고 도노님이 올 시간도 아니었고 형님도 배를 누르면 눌렀지
밖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었어요.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오리오 배달인다. 아니면 누가 장난치는 겁니다. 아파트에도 도둑 고양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시간은 약 3시에서 4시 사이였고, 다른 사람들이 일찍 잠들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더 이상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짜증나는 건 밖에서 개를 누르지 않고 똑똑똑 소리가 났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밖을 살펴보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귀신 같은 건 전혀 믿지 않았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라고 확신했었죠. 소름이 돋는다고 할 수 있겠죠. 너무 긴장해서 가려운 판섬을 내면서도 정신을 차리려고 했었습니다. 침착하게 생각하자고 스스로 다짐하며 누구냐?고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잘못 들었나 싶기도 했지만 그 순간 또 똑똑똑 소리가 다시 들리더군요. 그 소리는 너무 또렷하고 뚜렷했기 때문에 결국 문을 열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열쇠를 돌렸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혹시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보조기는 열지 않았어요. 그냥 열쇠를 돌리기만 하고 문을 여는 것조차 마음속에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2명의 남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밖에서 저를 잡아당기려고 했어요. 다행히 보조키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문이 바로 열리지 않았고 그때 저는 더욱 순진해졌습니다. 만약 보조키가 끊어졌다면 제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력을 다해 문을 다시 닫았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 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비실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밖에서 제 전화 소리를 들었는지 발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칠 순간을 떠올리며 정말 그때가 너무 끔찍하고 지금 생각해도 미칠 것 같다.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면 아마 그때의 공포가 그대로 느껴질 거예요. 그때 얻은 교훈은 문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복수할 짓은 절대 하지 말자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손톱기 영희는 새로 구입한 잔화용을 끌고 집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갔다고 합니다. 그 백화점은 규모도 꽤 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였죠. 그날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여서 영희는 거의 30분 만에 지하 2층 구석에 겨우차를 주차했다고 합니다. 쇼핑을 마친 후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갔을 때 영희는 그 차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차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영희는 그런 남자를 무시하고 차에 탔습니다. 차를 후진으로 때려던 순간 그 남자가 갑자기 차 뒤편에서 손짓을 하며 차를 빼는 걸 도와주겠다며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그저 친절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별 의심 없이 차를 후진하면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차 옆에 다가오더니 부탁이 있다고 하며 지하 주차장 바깥까지 튀어달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그 남자가 차를 도와주었으므로 별 의심 없이 그 요청을 승낙했습니다. 영희는 그 남자를 데려가기로 하고 차를 바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그 남자의 표정과 행동에서 무엇인가 수상한 점을 느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어디론가 뛰어가더니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왔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차의 뒷문을 열고 그 여행 가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순간적으로 누나가 예전에 이야기해준 여학생 실종 사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와서 차에 실은 모습이 너무나도 수상해 보였고 머릿속에서 온갖 불안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영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순간적인 공포감에 무의식적으로 엑셀을 받고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남자나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영희는 뒤를 돌아볼 생각도 없이 빠르게 차를 몰아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도망쳐 나와 좁은 한적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진정한 후 너무 겁을 먹은 게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순간 눈미러로 차 뒤쪽을 보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뒷좌석에 남자나 집어넣었던 여행용 가방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걸 어쩌지? 고민하면서도 도망친 주제에 다시 돌아나 남자를 만나기에는 너무 민망했고 혹시나 남자나 신고해서 자신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처 경찰서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여행용 가방을 들고 경찰에게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 가방이 제 차 안에 남아 있어서요. 혹시 주인을 꼭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겁을 먹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분께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에게 그렇게 말하고 영희는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 가방 열어보셨나요? 영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냥 도망친 것도 미안해서 죽겠는데 제가 매 가방을 열겠어요? 진짜 도둑도 아니고. 경찰들은 진정하라고 하며 가방을 열었고 가방 속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희는 그 안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현기증이 나서 비틀거렸습니다. 가방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손톱기 한 자도 밧줄 하나 그리고 낡은 비디오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7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원래 꼴통학교라고 소문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거칠었고 그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고 거의 매일 술자리를 가지며 밤안하던 시기였어야.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겨울방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을 시점이었고 친구들과 시내에서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새벽 2시까지 마신 것 같습니다. 소주 3병 정도 마셨는데 천천히 마신 데다 날씨가 매우 추워서 그런지 술진에서 나오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내곽이 있는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택시비가 할증이 붙으면 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까지 도착했고 택시비를 지불한 후 집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워낙 크고 여러 개의 동이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 동이 가장 끝쪽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라 분위기가 쓸쓸했고 새벽이라 더욱 음침하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담배가 생각나서 한 대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시리도 있어서 무심코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문득 앞을 보니 저보다 먼저 길을 걷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것도 이런 내진 아파트 단지에 왜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걸까? 게다가 저 할머니 걸음걸이가 어딘가 이상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술이 확 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하얀 머리와 하얀 잠옷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새벽 2시가 넘은 이 시간에 내 그 할머니가 혼자 돌아다닐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모르게 저거 귀신 아니라 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라고 하기엔 그 할머니가 너무 또렷이 보여서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무튼 할머니의 걸음 속도에 맞춰 저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괜히 할머니 옆을 지나치기가 싫었거든요. 하지만 그 할머니의 걸음 속도는 무척 느리더군요. 갑자기 할머니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뒤에서 헛기침을 해보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할머니가 뒤돌아보게 하려고 별짓을 다했는데 할머니는 꿋꿋이 저를 신경 쓰지 않고 가시더군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제가 사는 라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라? 내가 알기론 우리 라인에는 그런 할머니는 안 사는데. 하도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파트 입구에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전등이 있는데 그 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무서워지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아파트 라인 입구 쪽에서 좀 떨어져서 할머니가 들어갔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더니 12층에서 멈추더군요. 참고로 우리 집은 14층이에요.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3초간 환하게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 순간 별의별 잡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왔습니다. 12층 왼쪽 집에는 젊은 아저씨와 아줌마, 그리고 6살쯤 된 여자아이 3명이 살고 있고 오른쪽 집에는 아저씨와 아줌마, 나보다 3살 정도 어린 남자아이와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양쪽 집에는 할머니가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날씨도 추워지고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인 입구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번쩍하고 센서가 감지되며 불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식사집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귀신에 홀린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에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데리러 나오라고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고등학생이 술 마시고 집에 전화해서 데리러 나오라고 하면 분명 욕만 바가지로 먹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없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집 앞에 있는 PC방으로 가서 해가 뜰 때까지 게임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조금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아침 8시가 다 되어 가더군요. 해가 뜨고 나니 별로 무서울 것도 없었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사층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할머니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자 아빠와 엄마에게 맘대로 외박했다고 혼났고 그 뒤에는 밤에 가서 밤새 못 잔 잠을 보충했어요. 저녁 6시 정도에 엄마가 회사에서 돌아오시면서 아직까지 자고 있다고 구박하며 저를 깨우셨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컴퓨터를 하다가 8시 30분 정도에 아빠가 오셔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9시가 되자 아빠는 9시 뉴스를 보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뉴스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많이 보던 아파트가 나오더군요. 자세히 보니 그것이 바로 제가 사는 아파트였어요. 뉴스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 모 아파트에서 20대 매매범 1단이 검거됐다. 일은 30대 남녀노 집 안에는 3명의 아이들이 감금되어 있었다. 12층에 사는 젊은 아저씨와 아줌마는 순하게 생겼지만 사실 유괴범이야. 그 순간 문득 그 새벽에 본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누굴까? 유괴된 아이의 돌아가신 할머니였을까요? 그 생각이 떠오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8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경대본문에서 차를 타고 시내로 가고 있었습니다. 중앙로로 바로 가는 버스는 없어서
저는 보통 복채보 산공원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방법을 애용합니다. 복채보 산공원에서 내려서 가려던 순간 가지고 있던 종이 단 한 끈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백을 맺히면서 끈을 묶으려고 벤치에 짐을 내려놓고 끈을 메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길 좀 물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철을 턴 채로 묻더군요. 그 전날 우체국을 찾는다고 생시를 길에 헤매던 저로서는 왠지 도와야겠다는 묘한 반전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는 최대한 이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병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대구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중얼거리며 방향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구에는 처음 왔다면서 병원을 찾느라 1시간 반은 헤맸다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경대, 대구 공안, 새마 거리까지 헤맸어요. 도와주세요. 어차피 일만 보고 다시 경대 병원으로 가야 해요. 속으로 시간 늦었다고 반복하며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그냥 약골을 그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되다 고 하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어요. 싱거운 일이었죠. 그리고 저도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때 바로 못 볼 것을 봤습니다. 그 차 뒤에 맨 봉고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처음에는 없었던 차였습니다. 그 차가 출발하자 같이 따라가더군요. 순간적으로 제가 가끔씩 들었던 인식매매 수법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냥 선량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제가 잘못 오해한 걸 수도 있지만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오르면서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구에 처음 온 사람인데 새마을로 가는 길을 안다고 하더군요. 만약 처음 올 사람이라면 근처 동구청을 언급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텐데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지라. 여름이라 너무 더워서 잠이 오지 않아서 12시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12시 반까지 잠을 못 자다가 결국 컴퓨터나 하자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시간을 잊고 컴퓨터를 하다가 피곤해져서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5분 정도 멀뚱멀뚱하고 있던 중 잠이 들려는 순간 창문에서 누군가나 찔끔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봤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그 사람이 찔끔거리는 걸 보게 되었죠. 자세히 생각해보니 친구면 입구로 들어와야지 왜 벽 쪽에 있는 창문으로 파이프를 타고 침대에 올라올까 싶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더군요. 순간적으로 이게 도둑이라는 걸 직감했고 설마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 방충망이 열리더니 한 발짝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나머지 한 발짝이라도 더 들어오고 나서 소리 지르면 도둑이 다시 나갈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이 방으로 들어오기 전에 누구야?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도둑이 도망가더군요. 그때 이쯤인데 점토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상황 이후 너무 무서워서 창문을 잠그고 1시간 동안 멀뚱하게 있다가 잠을 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음이 나네요. 그 다음 날 학원에 가기 위해 밖에 나갔는데 제 길 앞에 딱 봐도 이상한 사람, 양아치 같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어제 그놈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확증도 없고. 그런데 3일 후 그 사람은 결국 자취를 감추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났습니다.